안녕하세요. 진익한 작가입니다. 저는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제목은 근대미술로 본 일제강점기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그 시기에 나타난 그림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이제 투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짧은 얘기 뭐냐면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감정가가 100% 모든 것을 읽어내는데 잠깐 실수를 합니다. 자기 측근에게 어떻게 100%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려주죠. 답은 뭐였냐면 어떤 유명한 카피라이터나 혹은 모방하는 사람도 무의식으로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 모방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이 식민지 아래에서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수 없는 작가들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내면이나 의식은 투영되기 마련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아마도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통과 근대 사이에 낀 미술 혹은 미술가들, 또 일제 식민지 시대의 중심 화풍, 또 식민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이 미술 관련자나 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배경 지식으로 오늘 얘기를 들어놓으시면은 앞으로 이어질 강연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 그냥 가죠. 1910년부터 45년까지죠.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 시간은 30년대인데 그때 대동아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뭐냐면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전통 예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통 예술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전에 예술이라는 게 혼자서 그냥 막 생겨나거나 혹은 또 이즘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 시대와 같이 맥락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 중심만 제가 잠깐 짚고 갈게요. 10년대는 이제 무단 통치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헌병 경찰 해가지고 모두가 그 허리에 칼을 친 경찰들이 왔다 갔다 아주 무단의 시대였죠. 이 당시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약탈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 20년대는 보통 경찰로 바뀌긴 하되 그 소위 문화 정치로 바뀌긴 하지만 다 결국은 우리를 말살하게 한 제수주에 불과한 거죠. 이때는 산미 증상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30년대에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시간인데 이때 가장 인적 물적 수탈이 감행되고 우리 민족한테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근대 미술은 무엇이냐? 근대 미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근대가 우리가 소위 근대라고 말하는 일제 강점기 이전의 예술은 그럼 어땠는가? 그 예술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라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전통과 근대 사이에 낀 미술 혹은 미술가들. 사실 우리가 근대를 얘기할 때 일제강점기를 크게 나누죠. 이제 영종조 혹시 이제 진경산수화가 굉장히 부흥하고 어떤 사학자들은 한국의 조선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경산수가 가장 화려한 그 발전한 그 시기를 또 근대를 보자는 사람도 있고 또 갑오경장을 보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개항 그 시점을 보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겸재 그 파란마장했던 화려한 시절의 겸재 작품입니다. 이게 인공유고도라는 작품인데요. 저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남자가 한 명이 그려져 있죠. 바로 겸재입니다. 그래서 문인화라는 것은 사회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살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저작가에서 벌어진 시끄러운 일들이 사실 그렇게 사대문인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죠. 조금 떨어져서 세상과 좀 등을 지고 자기를 사색한 요 시간을 갖는 요 장소, 이 장소에서 60세 중반부터 많이 죽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대부 문인들이 그렸던 이 문인화가 가장 우리 역사 속에 중요한 이슈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문인화가 문인화로 끝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민족성을 재정립하고 다시 무언가 새로운 어떤 나라의 틀을 만들 때는 다시 도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부 문인들이 여기 삼아 팔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 그냥 수양 삼아 그린 그림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왜 전쟁이 나고 박정희 정권이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라의 틀을 잡을 때는 왜 다시 문인화를 우리는 끌어들이고 도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대표적인 문인화 작품입니다. 김정희의 새한도죠. 사실 이 작품을 봤을 때 전혀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인화의
정말 상위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정희의 이 작품은 그의 그 측근이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 유배가는 시간에도 소위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살다가 일이 좀 안 풀리고 좀 못 나가고 좀 돈을 못 벌면 다 외면한 십상이 이 세상에 혼자 유배가 있는데 그 측근이 책을 사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저기 친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김정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 보답,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은 고마우면은 너무 고마워 혹은 감사해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소나무 떡에 그려놓고 집 덩그러니 그려있는 이 김정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표현하는 그 이상적이나 같은 정말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왜 이 사대부 문인들이 중요시했던 그 멘탈에 대한 기전은 우리는 그래도 한 번쯤은 심각하지 않더라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선의 유가는요, 사실 이 성증리로 대변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으로 대변되는 이 유교, 유학 사상이 사실 사대부 문인들의 그 멘탈의 어떤 그 기저에 그들의 컨트롤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성이 리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뭐라 그러죠? 기존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조금만 밥을 안 먹거나 혹은 조금만 지치면 이 몸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육신에 대해서 이 주자학은 굉장히 좀 폄하라기보다 그걸 굉장히 컨트롤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타당한 법칙을 하늘한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큰 태세입니다.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으로 이제 마치 이제 큰 슬로건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존천리 거인욕이 성리학의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뭐라 그러죠?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을 없애고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 쉽습니까? 어쨌거나 아까 앞전에 여러분 보셨던 그 김정희로 대변된 사대부 문인들의 멘탈에는 저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측근에서 그의 문제를 혹은 비밀은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김정희의 측근 중에 조일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이기도 한데 조일용은 여관이 없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했는데 김정희는 항상 이 조일용에게 항상 그 문자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공계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매화입니다. 여러분 사군자에 그 나오는 그 매라고 누가 지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매화꽃이 터질 것 같은 이 꿈틀꿈틀하는 그 마치 용이 꿈틀하는 저 나무의 형상이며 이것은 앞전에 보았던 잠깐만요. 자, 앞전에 봤던 이 세안도화는 전혀 다른 어떤 형식을 갖고 있죠. 사대부 문인들이 표현한 매는 그 차가운 바람과 눈 속에서도 짙은 향기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마치 군자의 모습이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선을 끼고 정연의 수레의 뒤를 따르지 않으려오. 외람될지 모르지만 나는 나 홀로 길을 가려하오. 즉 남을 추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붉은 거울이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그 김정희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예술을 하겠다. 그런 어떤 선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그 움직임에는 그 시기적으로 어떤 유교 사회의 어떤 분화도 있었으나 그래도 조일용은 일단 많은 지적인 분이 풍부하죠. 근데 새로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바로 장승업입니다. 장승업은 고아로 자라서 일자 무식한 사람이고 또 더더욱 중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어깨 넘어 배운 사람이라서 그 문기 어린 격조는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앞전에 봤던 그 조일용의 그 매화와 장승업의 매화는 여러분 어떤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어떤 사회성보다는 저 매화를 보고 순간 느껴지는 감정, 그 매화 꽃이 떨어질 때 그 흥분되는 그 상태, 너무 좋아 죽겠는 인간의 감정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장승업의 예술을 그 후에 이어받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앞전과 같은 장승업의 같은 그림 화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이 조선 이 말에 결국에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지만 그 표현법은 어떻게 보면 돈이죠. 자본에 대한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 공진회라는 건 어떤 기념 포스터인데, 일본이 어떤 자신들의 그 물건들 혹은 자신들이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일종의 페스티벌 차원에서 연 것이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기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앞전에도 경상박람회라고 1907년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자본의 어떤 제스처, 자본의 냄새를 끊임없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조선 한국 사람들이요, 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니네는 우리들의 컨트롤이 필요해. 왜냐면 너네들은 가진 게 너무 없으며 우리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의 제스처죠. 그래서 10년대는 결국 무단 그 통치 시작 안에서 예술들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총독부의 시작도 있지만 헌법경찰에서 이 사람들은 직결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10년대부터 그 19년도까지의 그 시간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본주의의 유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스무카의 변모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 유입과 함께 일본어의 유입도 같이 있었는데, 일본어는 대체로 여러분 잘 아시죠? 우키요에 거기에 서양 미술이 첨부된 그런 일본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장승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심전 안중식, 이당 김은호, 청전 이상범, 음보, 김기창, 월정, 장우성. 어떻게 보면 기라성 같은 한국의 그런 그 동양 화단의 거의 거목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앞전에 얘기한 그 장승업의 제자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은 안중식의 작품인데요. 안중식은 사회적인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장승업의 그림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굉장히 그런 관념적인 중국의 산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어떤 우리의 전통 산수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이제 도원문지도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청록산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앞전에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삼원경의 동양화 학법이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갈수록 멀리 사라지고 중간에 많은 스토리가 나오고, 앞전에는 한적한 배가 띄어 있는 이 심전 그 안중식의 도원 문진도는 굉장히 그 궁중의 예술을, 그 화려한 궁중의 예술을 드러나는 작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장승업의 제자이죠. 소림 조석진의 작품인데요. 이 소림 조석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중식 앞전에 그 작가와 같이 이제 거의 뭐 솔메이트죠. 같이 인생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잉어가 나오는데 대체로 잉어는 입신양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많이 휘어 있거나 배를 막 드러내는 경우에는 뭐 훨씬 더 그런 욕망을 상징하는 거고, 만일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는다라는 식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를 위한 그런 식의 어떤 메타포로 상징이 되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지? 이당 이제 김은호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작점, 일제강점기의 그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전에 같은 그런 그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다음에 조일용, 그다음에 장승업, 그 말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라성 작가 다음으로 강점기에 이제 예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작품의 특징은 굉장히 여성성이 뭐라 그러죠? 일본화에서 그려진 굉장히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묵직한 이런 색채가 많이 드러나고, 이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우리가 이제 인간인지라 그 일제강점기에서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예술 행위를 했는데, 그게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예술을 넘어서서 이런 표현 그런데 굴절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따로 후에 강의로 좀 빼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작품만 논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민영이 추상인데 이제 이당 김은호가 그린 것이죠. 이제 사실 이 그림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10년대 이제 사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진이 뭡니까? 과학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고 다시 그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호의 작품에는 이렇게 지금 순정의 어진인데요. 저것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다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하철에 보면은 보통 옛날 그런 초상화 그리는 가게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이 많은데 그런 그림이 사진을 찍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오른쪽에 그 소매 같은 모양을 보시면은 뭐 서양화의 그런 어떤 양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굉장히 리스펙하는, 존중하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린 것이죠. 그러나 서구의 물결은 들어와 있죠. 근데 우리의 서구의 물결은
한 박자 쉬고 이런 표현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하게 서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접한 서양의 그 그림들과 화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카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고이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고이동이 서양화를 하지 않고 유화를 그리지 않고 동양화로 전환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팩트는 이 사람이 최초로 유화를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자아상을 그리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 두루마기 입은 고시대의 남자 자신의 셀프를 저렇게 그려내는 것인데 유화 기법으로 그려냅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은 김관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해질녘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선전에 입성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린 이 여성의 몸은 사실 조선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여성인데 언제 보다시피 이렇게 크게 어떤 뭐 육덕진 몸매나 서구 미인의 어떤 몸매는 아니고 전형적인 한국 조선 여성의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 것 자체가 샤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됐었고 굉장히 실력 있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끝내 우리의 고종께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돌아가실 때 그 순간 그 상황을 이렇게 자료로 남아진 건데요. 슬퍼하는 사람과 어떤 그 상여 자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종로에 그 2층은 한옥상가와 고종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군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저 2층 가옥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게 보통 돈이 많은 상인들이 저런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의 그 건축물은 좀 동글동글하죠. 그런데 이제 쭉쭉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 스트레이트한 그런 직선의 그런 건물을 더는 2층으로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사이사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고종이 죽은 그 상여 행차가 지나가는 그 상황에 그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지금 뭐 그 흔히 말하는 도리구찌 모자 쓴 사람, 조선 옷 입은 사람, 뭐 온갖 남녀들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20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20년도에는 예술가들의 발상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20년도에는 그 많은 그 민족 분열 통치를 위해서 친일파를 양산해냅니다. 그리고 보통 경제 제도로 바뀌기도 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죠. 그러나 외부에서는 굉장히 그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또 많은 독립투쟁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일본이 20년도가 되면서 문화 정치란 말이 참 아까운데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화 정치로 바뀌면서 그들이 이제 선전이라는 걸 만들죠. 이 선전이 예술가들한테 일종의 그런 오디션 플랫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술가가 자기 이름도 내고 싶고 예술가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도 하고 돈을 벌어야겠는데 그 플랫폼이 이런 선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선전을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어떤 작가를 뽑겠습니까?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일본의 적합한 작가를 아무래도 뽑겠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중심 화풍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아카데미 관학풍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모더니즘, 리얼리즘, 사회주의 화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 아카데미 관학풍은 그 일본이 우리 조선을 한국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어떤 매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리얼한 표현,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맹인을 위한 교육 방법에 혹은 서구에서도 그렇죠. 그 바이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화를 똑같이 그려서 인식시켰듯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림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인승이나 도상봉 같은 작가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모더니즘은 이제 신흥주의라고 그래요. 신흥화풍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사실은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제 서구의 미술을 접한 작가들을 말합니다. 뭐 이인성, 김용준, 오지오, 뭐 다양한 작가들이 있고 이들이 결국은 모더니즘을 추구하게 되는 어떤 대표 작가 군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리얼리즘적인 사회주의 화풍까지 돌아야 되죠. 대표적인 작가들이 이쾌대, 뭐 김복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10년대의 그 사진이라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뿌연식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중요시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전통 미술은
가차없이 모방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는 사회성이기 때문에 앞전에 그 겸재 그 조그만 집, 눈코입도 그려지지 않은 그 사대부 양반의 그 모습은 여기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같이 생겨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우리의 전통 산수는 낙후될 수밖에 없고 또 서양화에 비교되면서 계속 터부시가 되죠. 그러면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청정 이상범 같은 경우가 그 이제 김은호의 제자입니다. 이제 청정 이상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동이라는 작품인데 그 일본화풍으로 그렸지만 나름대로 조선의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한국 땅의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이제 그 외국 포린의 그런 예술가들이 와서 한국의 풍속화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시골 결혼잔치집인데 전형적인 그 한국의 우리 조선의 그런 그 잔치집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본의 어떤 그 판화 기법으로 쓴 것이죠. 풀 자쿨레라는 사람도 이제 개인적인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자주 오게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우키요-에 같은 이런 판화 기법이 그대로 도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것이 외국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어떤 근거 자료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는 시대인지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던 보이가 등장하는데 이게 1927년도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이 저런 양산에다가 뜨레머리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쇼를 두는 게 유행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신여성의 등장, 새로운 문화의 등장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하위 문화로 취급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어떤 하드코어죠.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추후에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 따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술가는 항상 어려운 시절에 등장하는 법이죠. 자, 이 사람은 나운규입니다. 이 나운규는요, 아리랑을 만든 감독인데요. 이 아리랑의 얘기를 잠깐 설명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자면 이게 60만 세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운규가 어떤 그 60만 세 운동으로 인해서 정신병자가 된 역할이죠. 근데 이제 그의 동생이 마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 소작인가 그 땅 주인 사이에서 이제 일을 행사하는 그런 마름한테 이렇게 좀 해코지를 당하는 걸 보고 그 마름을 죽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깜빵하게 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60만 세 운동이 함의하는 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그 많은 그 카프 그 평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수준 있는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복진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김복진은 그 리얼리즘 사회주의 화풍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미술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김복진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의 그런 조소를 접하고 와서 그가 이제 그 왼쪽에 이제 있는 것이 그의 자화상을 조소한 작품이죠. 굉장히 탁월한 똑똑한 지성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많이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복진이 마지막에 그 미륵대부를 만들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저게 시멘트를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복진만큼 또 걸출한 예술가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김용준의 초상입니다. 김복진은 사실 그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 또 무산자 계급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복진의 이런 어떤 예술 행위를 볼 때는 그의 내면 안에 그런 무산자 계급이나 노동자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많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예술에 많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김용준의 얼굴입니다. 사실 김용준이 그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변월룡이라는 작가가 그린 것인데 이 변월룡은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의 외모가 이러한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이런 표현 그러는데 정말 멋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외모입니다. 어쨌거나 이 김용준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케데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케데도 정말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케데가 그린 그림을 보자면 저 여인이 그 무의의 휴식으로 제목을 정해놨는데 그 눈이 굉장히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어두침침한 곳에서 무의의 옷을 입고 마치
뭘 봐? 하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아마 일제에 우리 치아 안에서 그 이케대가 느끼는 감정이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앞전에 얘기했던 김용준, 이케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롤레타리아에 관한 얘기를 많이 앞으로 함의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0년대가 되면서 민족 말살 정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태평양 정쟁을 위한 어떤 과정인데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같이 하나로 만들어야 전쟁을 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황국신민서사, 궁성요배, 신사참배, 뭐 창씨개명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이죠. 그래서 학교를 가도 무섭고, 그다음에 군대와 같은 똑같은 느낌의 어떤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는 예술가를 그 전쟁 그 협력에 동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일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도 이렇고. 중요한 거는 징병, 징용, 좀 성노예들, 여러분 다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 말살하고도 작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노동력은 싹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땅이며 쌀이며 재능이며 싹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참조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원인이 그런 이유에서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다. 경성이라는 곳이 이제 급속한 자본주의가 아주 그냥 도래하죠. 그래서 정말 삐까뻔쩍한 어떤 세상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러러보는 그런 세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탄생하죠. 우리가 언제 네온사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복 그 외국인들이 말하는 그 조선 시대의 사람들 혹은 또 우리 개화기 때 사람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냐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의상이 화려하지 못합니다. 다 먹고 살기 힘든 구조였고, 그런데 도시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미술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너무 에라 모르겠다 떠나자 디아스포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도 그 앞전에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농민층의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원인이 1910년도, 20년도 토지조사 사업 3회 증상 계획이 있으므로 쌀을 다 빼가니까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변하고 끝내 화선민에서 도시 빈민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엔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농민들이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들, 식민지 공업화로 이제 일본이 뭐 철도 산업이니 이것저것 짓고 공장을 짓고 난리를 치다 보니 노동자 수는 늘지만 이들이 단순 노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순 미숙한 노동자들이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본가가 있다고 한들 아주 영세한 그런 영세업자들 뿐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에 불가능하고, 이 구조는 뭐냐면 결국은 또 소작농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 디아스포라,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련한 얘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사실 떠나서도 그쪽 떠난 곳에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제스처들은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마치 우리의 그 조선 땅을 그 일본의 한 덩어리에 마치 지방인 양 어떤 향토색을 또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에 정말 힘든 상황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김기창이 그린 이제 가을이라는 작품인데요. 되게 저것 또한 일본 화법으로 그린 것이죠. 굉장히 그 농목을 사용해서 통통한 여인의 삶이 그렸는데 이게 굉장히 뭐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삶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그 어떤 어떤 지방의 그 토속적인 냄새를 많이 나타나게 그리는 것이죠. 이제 이게 장우성의 미인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약간 목록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뿌연 그림. 그래서 일본 화법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 애들이 자신의 일본화를 굉장히 나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치 인상주의 화가들이 우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마저도 하나의 어떤 권력으로, 미술을 어떤 권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무서운
정말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의 그림들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아까 앞전에 그 대동강변에 오등신의 그런 조선 여행과 달리 이제는 서구의 어떤 정말 그 팔등신의 미인같이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김인승으로 대표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얼굴 표현과 이 몸의 그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나타나는 어떤 가구의 모양들이 사실 보통 모델을 작가가 그릴 때에는 그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또 뷰티도 있겠으나 그거 그릴 때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한국 그 여성이나 또 한국의 어떤 예술성에 대한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인승 작가가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도 이 뒤에 배경에 있는 가구의 느낌이나 혹은 또 여성이 입고 있는 여러분 옷을 한번 보십시오. 저 식민지 시절에 저런 그 양장에 고급스러운 양장에 또 장갑을 들고 있죠. 또 물방울 다이아몬드인가요? 목걸이까지 굉장히 화려한 정말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굶어 죽고 헐벗은 어떤 서민의 삶과 너무 괴리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신흥미술의 대표한 작가죠. 이인성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사실 앞전에 김일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일본에서 또 동경미술대에서 공부도 하고 또 수석으로 입학과 졸업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인성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렸던 작품인데요. 자기 자신을 저렇게 눈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가 스스로가 그 일제 강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녹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인성의 계산동 성당, 이게 지금 앞에는 기와집이나 한국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건물이 있고요. 뒤에는 새로운 어떤 계산동 성당, 그 서구의 그 건축물을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이 같이 섞여 있는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인성이 그렸던 그림들이 되게 수채화가 많은데 수채화로 굉장히 과슈를 많이 써서 그렸는데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작품은 여름 실내에서 온 작품인데요. 정말 붉은색의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레이스가 달린 그런 테이블 보며 또 이국적인 쿠션과 아주 부티가 나는 그런 식물? 화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왼쪽 구석 한켠에 그 조그만 고무신이, 꽃신인가요?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불타서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다 힘든 상황인데 아마 일본 가옥이니까 일본 사람이 사는 집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친일 관계인 사람의 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을 저렇게 화려하게 그렸지만 한쪽 구석에 있는 덩그러니 있는 저 조그만 고무신이 상징하는 것은 아마도 이 작가가 그런 아련한 자신의 감정, 슬픈 감정이 이 안 투사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인성의 경주의 상곡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온 땅이 불타고 있고요. 자, 경주하면은 문화의 보고죠. 저 뒤에 멀리서 첨성대가 보이는데요.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소년이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맨발이네요. 오른쪽에 어떤 청년이 삽인가요? 곡괭인가요? 물 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물 혹은 역사 속의 어떤 중요한 보물 같기도 하고 혹은 뭔가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인성 작가가 그렸던 이 현장은 경주의 상곡에서는 저 화려한 첨성대의 옛 어떤 문화, 전통 이런 것과 그것이 완전히 싸그리 박살이 난 이 현상을 같이 지금 오버랩,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왜 어떤 전쟁터나 이렇게 하다못해 여러분 농가에 갔을 때 비가 소나기가 내렸을 때 땅을 퍼보면 땅이 붉은 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쑥대밭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인성의 작품은 이렇습니다.
이 작품 또한 이제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 고갱의 타이티의 섬이 참 연상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도 그 이인성의 대작이라고 합니다. 보통 큰 작품이 별로 없는데 그 이 여인의 그 들고 있는 바구니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비어있는 듯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인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본능 같은 이제 표현주의 작가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한참 붐하는 그런 어떤 이즘들이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접했던 것이고, 이건 이제 오지오도 전형적인 이제 서구의 미술을 접한 화가이죠. 근데 이제 오지오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유화로 그렸는데, 제가 볼 때 유화로 그렸는데, 한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왜 스파게티인데 왠지 먹어보면 고추장 냄새가 나듯이 그런 식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가 그린 남양집이라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형적인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렸는데 남양집에 대한 이 느낌이 그 시골에 그 개가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강렬한 햇빛 아래 누워 있는 저 빨간 원피스의 소녀까지도 저게 물감만 유화 물감일 뿐이지 한국의 정서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수근의 그 팔레터라는 작품이죠. 근데 이제 박수근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술사가들이 딱 그 부분에서만 얘기하지 깊게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한국적인 화강암의 표현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컨대 이런 거죠. 박수근이 많은 그 테마로 삼은 여성들이 다 식민지하의 여성들입니다. 앞전에 봤던 이 안에 보면 여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말 아무도 없는 곳 혼자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멘탈이 느껴진다면 여기에서는 여성뿐입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다 전쟁터로 끌려간 남자들이 없는 것을 삶을 대신해야 되는 삶이 이제 이 안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제 김한기로 이어지는데 김한기의 이제 종달생 노래를 된 작품이라는 건데 이제 김한기는 굉장히 서구에 자신이 접한 미술을 그냥 다른 타 작가들에 비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직접 뉴욕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김한기 론도라는 작품이죠. 김한기가 그렸던 마지막 추상 이전에는 항상 약간 반추상이에요. 뭔가 디테일하진 않은데 사람 느낌이 나고 물건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추상적인 그림이 많죠. 자, 이중섭. 제가 사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 일제강점기를 사학자들을 논하는가를 좀 봤어요. 보면은 뭐 각 분야마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술 이중섭 끝입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뭐가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대표할 만한 것이냐 했을 때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이중섭의 황소 끝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중섭의 작품을 보면은 어떤 대중에 의한 어떤 대중의 사랑이 커진 어떤 인기가 크지 실제적으로도 그 박수근처럼 많이 회자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강점기 때 그린 건데 황소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이중섭의 멘탈에는요 사람과 저 여성과 저 나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중섭이 제주도에 가서 그리게 된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가, 이 아티스트의 멘탈에는 굉장히 아동과 같은 그러니까는 전쟁이나 또 이념과 이런 거 상관없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태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황소 같은 그림들을 보시면 그 역동성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거를 사진을 넣은 이유가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뒤에 있는 건데 아마도 나중에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해가면서 어떤 여러분이 좀 사인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랬는데 해방하고 나서 이제 해방기념미술전인데요. 그러니까 해방하고 2달 후에 이제 이런 전시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앞전에 이중섭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또 그때는 이렇게 또 철도며 뭐 이런 교통시설을 주지 않아서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있는 이 이승만 옆에 있는 고이동 또 저 뒤에 있는 이케대 저 고이동 뒤에 있는 저 잘생긴 분이 바로 이케대이십니다. 또 박득슴 뭐 이런 많은 그 근현대를 대표한 작가들이 있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시대의 어떤 화가의 어떤 예술 행위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많은 근현대사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걸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 대한 어떤
지침돌, 상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많은 시간 계속 이 얘기를 제가 볼 때는 풀어갈 주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결국에는 일제 식민지를 당했던 그 짧은 시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 현 시점에서 다시 되돌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자본과 상관없는 어떤 그 사회에 자본이 들어왔고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 새로운 이념들의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술들이 많이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카데미 지금 학품이든 혹은 또 신흥 미술이든 뭐 프롤레타리아 예술이든 간에 이것들이 결국 또한 일본의 그 체제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 간의 대립도 일본이 얘네들이 좀 싸워서 조금 우리한테 더 유리하면 싸우겠다는 것이지, 정말 사상의 어떤 그런 오픈된 마인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신흥 미술 또한 결국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과연 그렇다면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는 그럼 무엇인가 했을 때는, 그 식민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관을 이제 깰 수 있는 어떤 제스처들이 예술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예술가들이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예술을 풀어내고 자기네 예술 세계를 펼침에 있어서 과연 일제강점기하고, 물론 시기적으로는 훨씬 더 수월한 부분도 있지만은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자본과 결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말 나아진 것인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강연을 혹시 보는 많은 작가들이 있다면 많은 기운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또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얻어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